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어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만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은 청년 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나이를 기준으로 돌아가는데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서 지역별, 정책별로 청년의 연령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이미 많은 시도에서 청년 연령을 만 39세까지로 규정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 중인 상황이고요. 전남 영양군과 화순군, 강원 평창군, 경기 포천시 등의 지역에선 만 49세까지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도봉구가 올해 청년 연령을 만 45세까지 올렸고요. 최근 전남 여수시에서도 만 45세까지로 청년 연령을 상향했는데요.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청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20대부터 40대까지를 똑같은 청년으로 봐야 할지, 청년 인구를 늘리는 게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우리 사회가 충분한 논의를 계속 해나갈 과제인 것 같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에는 크로스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초보 노인이란 제목의 책을 읽어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도 드릴게요. 경찰청에 접수된 최근 5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보면요. 스미싱은 무료 쿠폰, 돌잔치나 결혼식 초대장 같은 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죠. 이 스미싱 문자의 약 80%가량이 이것을 사칭해서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절 앞두고 가장 바쁜 대목이죠. 평소에 인터넷이나 홈쇼핑 이용이 많으면 매일 집 앞에 배송 상자가 쌓이는데요. 상품을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주는 이 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 자국의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사실상 전면 수입 금지하자 지난 5일 날 일본 무역진흥공사 등과 협력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을 분산해서 긴급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로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 공사 측은 그 뒤에 수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긴급 대책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초에 긴급 지원 사업을 발표했을 때는 수산물 수출 확대할 대상으로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이 거론되는데요.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거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교적 거부감이 덜한 국가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바로 일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염수 방류 때문에 먹거리 불안감이 커진 한국까지 수출 확대하는 시도는 좀 의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서 작년에 일본을 찾은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았고 또 일본을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일본 음식, 일식을 먹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 측은 수산물 판로 확대에 대해서 한국 정부 아직까지
논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일본산 농수산물의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는 한국 내 업자들을 발굴해서 일본 기업과 연결하는 중간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작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가 되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동안에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속이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적발된 유한업체가 158개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달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은 금지를 했고요. 그 외의 지역은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하면서 좀 까다롭게 조건을 들고 있긴 한데 일본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수출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 관련 소식 하나 더 볼게요. 작년 신규 취농자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2022년 신규 취농자 수를 발표했는데요. 45,840명으로 전년 대비 12% 줄었습니다. 네. 특히 후계농이 취농하는 사례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본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경영하던 농업에 참여하게 된 신규 자영농 취농자 수가 31,400명으로 전년 대비 15%나 감소했습니다. 일본 정부 측은 고령화 등으로 농가 수 자체가 이미 줄었고 다른 산업의 고용이 탄탄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업으로 오지 않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후계 취농자 수 감소에는 성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여성은 8,830명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고 남성은 전년 대비 22%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49세 이하는 전체 21%에 해당하는 6,500명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용 취농자 수의 경우는 1,57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역시 전년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021년에는 다른 산업의 고용 능력이 약해져서 농업 고용이 늘어났지만 코로나 다 끝나고 나서 네. 2022년 됐더니 다른 산업의 코로나19 여파가 줄어들었고 또 농업에서는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준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일본 정부가 49세 이하 농업 종사자 수를 2023년 40만 명까지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지금은 21만 9천 명이기 때문에 2배 정도 늘리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세계 최악의 외래 병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유럽에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의 진화생물학 연구소 연구진이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있는 시라쿠사시 인근의 강하구 그리고 공원에서 붉은 불개미 개미집 88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발견된 곳은 교외에 있는 강하구 자연공원인데요. 이 지역은 외부와 고립됐기 때문에 붉은 불개미가 최초로 유입된 곳은 인근에 있는 상업항구 등 인적교류가 많은 그런 곳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네. 이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이나 중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이 지역 주민들은 적어도 2019년부터 붉은 불개미에게 물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개미들이 상당 기간 동안 이 지역에 서식했고 실제 확산 범위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붉은 불개미는 길이가 2에서 6mm 굉장히 작습니다. 네. 몸은 젓갈색, 배는 검붉은색인데요. 배 끝에 독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솔리놉시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물리더라도 따끔한 통증, 발진 증세, 가려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독성이 세지 않기 때문에 모기에게 물렸을 때처럼 시간이 지나면 증상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붉은 불개미가 인체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롭지는 않은 것 네. 같은데 농업 분야에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붉은 불개미는요, 식물의 뿌리와 나무 걸지를 뚫고 지백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묘목이 말라 죽게 되고요. 네. 유기농업을 하는 곳이면은 살충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개미를 박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더 큰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소, 돼지, 닭 등 이런 이제 작물 가축들이 이 붉은 개미떼가 여기에 들러붙게 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생산성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유입되면 박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이 붉은 불개미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 따르면은요, 붉은 불개미가 현재 미국, 멕시코, 중국, 호주 등 28개 국가 이미 분포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달에 시작이 돼서 여러 차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태계에 정착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곳에서 수입 제품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정착된 것은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구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중해 연안 도시들은 붉은 불개미 유입에 취약하고 또 기후변화 요인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붉은 불개미 비롯한 침입 외래종이 확산하면서 동식물의 멸종, 식량 안보 위협 등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엔 산하에 있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침입 외래종의 확산으로 전 세계 연간 4,23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전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 은퇴자들의 고향 정착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홍콩의 사우차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7월 말 중국의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기획위원회 그리고 퇴역군인 사무부가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통지서가 있는데요. 공공서비스, 교육, 의료, 기술 분야 은퇴자, 퇴역군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 부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농촌 주민들이 더 나은 일자리, 교육, 의료 서비스를 찾아서 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이건 좀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늙은 부모님, 어린 자녀만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에 농촌 부흥을 정책으로 우선순위를 내세웠는데요. 2021년 빈곤 탈출 선언 이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촌의 현대화 통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라고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젊은 층들에게 농촌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제 둔화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자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도시 은퇴자들에게도 농촌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농촌 정착이 쉽지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호적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호적 제도는 호커우라고 부르는데 인구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정부가 이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호적이 있어야지 현지에 주거하면서 의료, 자녀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 현재 호커우를 취득하게 되면 농촌 호족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더라도 현지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홍콩 중문대 한 교수는 귀농 은퇴자가 고향에서 집이나 땅을 살 수 없다면 굳이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네. 농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의료, 연금 서비스도 도시보다 못한 상황에서 은퇴자들을 농촌으로 다시 불러들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만 소식 볼게요. 요즘 대만에서는 야구공 크기의 미니 수박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수박 한 통 사도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사과도 좀 그런데 그래서 요즘 대만에서 야구공 크기의 미니 수박이 출시가 됐는데 품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콩지사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대만에서 야구공 크기의 수박인 미니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당도도 9에서 11브릭스로 굉장히 달다고 하는데요. 네. 크기는 550에서 650g 정도 됩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껍질과 과일을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네. 시원한 과육에 가득해서 껍질이 얇고 아삭아삭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안 나오고 한꺼번에 다 먹고 굉장히 좋은데요. 보관도 용이합니다. 냉장고에서 3주 정도 보관한다고 하니까 신선한 상태 유지되면서 현지에서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과일입니다. 근데 전통시장이 아니라 프리미엄 슈퍼 또는 유기농 식품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가격은 좀 비싼 편입니다. 한 개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4,200원에서 7,000원 정도 합니다. 대만 현지 언론들은 미니볼 인기로 향후 대만 내에서 미니 수박 재배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 홍콩 지사 측에 따르면 과거에는 과일이 클수록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미니 수박 출시를 보면은 한 사람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과일이 더 많은 관심을 끄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업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크로스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개념인가요? 네, 우리 기업이 원래 취급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만 팔아서도 또 기존 고객만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서는 이제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파는 물건, 협업하는 기업, 또 마케팅하는 대상이나 심지어 내가 영위하고 있던 사업까지 한우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케팅의 모든 요소를 교차 적용하는 마케팅을 바로 크로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과거의 크로스 마케팅은 단순히 마케팅 채널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하거나 기업 간의 제휴 마케팅만을 의미를 했는데요. 네. 점차 확장되고 있는 크로스 마케팅의 개념과 사례들을 소개해보면서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 어떻게 마케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기업들 간의 협업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브랜드 간의 크로스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너무 익숙해지긴 했지만 최근 2, 3년 전만 해도 서로 다른 브랜드가 만나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음식 조합으로 두 식품 브랜드 간의 콜라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골뱅이와 네. 비빔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동종업계에서만의 제휴만으로도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연관 없을 것 같은 브랜드들이 만나서 협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식음료 브랜드만 하더라도 게임 회사와 크로스 마케팅을 통해서 게임 속 아이템을 제품과 함께 팔기도 하고요. 네. 게임 속 안의 설정에 협업하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직원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카드사들이 특정 브랜드만의 특화 카드를 만드는 것도 크로스 마케팅의 일환인데요. 단순히 해당 브랜드와의 협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 디자인을 브랜드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특화 카드를 만든 기업끼리 크로스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한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별다방 브랜드에서 대형마트의 특화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로스 마케팅 덕에 기업들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들에게 이제 자신들의 기업을 알릴 수 있는 거네요. 업사이클링 브랜드들도 이색적인 크로스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버려지는 것들, 폐기물만을 소재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 브랜드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소규모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대표적인 Z세대, MZ세대들에게 이제 그 마케팅을 하려고 할 때 대학생들 그리고 학교와 함께 그 제휴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버려진 옷을 리폼해서 파우치나 작은 가방으로 만들어주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와 대학교 학생회가 협업을 했어요. 버려지는 과잠 아시죠? 네, 알죠. 네. 야구잠바 스타일의 네. 과잠이 보통 1, 2년 후면 애물단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노트북 파우치나 작은 소품을 넣을 수 있는 가방들을 굿즈로 만들어서 주는 이벤트를 통해서 이 브랜드들을 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통해서 인형이나 피규어와 같은 작은 소품들을 만드는 한 브랜드는 신발 브랜드와 협업을 했는데 이 신발 브랜드는 아마 아실 거예요. 고무로 된 샌들인데 네, 이제 이 브랜드의 신발에 다양한 액세서리로 꾸미는 것이 유행이거든요. 이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재탄생한 인형들을 액세서리로 판매를 하고 또 이벤트를 해서 호평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케팅할 대상들의 나이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요즘 하고 있는 크로스 마케팅의 좀 다른 유형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한테 하느냐잖아요. 중요하죠. 네, 우리 제품을 가장 잘 쓸 만한 고객을 고르는 게 큰일이고 이 고객이 정해지면 그들이 좋아할 만한 모델을 기용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대상을 고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 나이하고 성별이었는데 최근에는 나의 관심사와 취향이 나이를 초월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에이지리스라고 하는 트렌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마케팅 대상에서 나이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등산은 40, 50대 아저씨들만 좋아하는 거야. 최신 스마트폰은 20, 30대만이 좋아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건데요. 네.
그래서 20, 30대가 즐겨 찾던 브랜드에서는 시니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클래식한 아이템 또 뭐 윤여정 씨와 같은 시니어 모델들을 같이 기용하기도 하고요. 네. IT 업계에서도 사실 과거에 시니어를 위한 마케팅, 시니어를 위한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글씨 크기를 크게 한 효도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시니어가 더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신제품 프로모션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변하니까 이렇게 마케팅도 변하기 시작한 것 같네요. 이 반대로 MZ세대에게 시니어들이 주 고객이었던 브랜드가 인기를 얻기도 했다면서요. 네, 반대로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고 문화 또 레트로가 지난 수년간 유행을 하면서 입맛도 바뀌었고요. 네, 중장년층만 선호하는 줄 알았던 제품들에도 좀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0, 50대가 즐겨 찾던 패션 브랜드들이 또 반대로 20대 배우를 모델로 쓰고 있고요. 네. MZ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20, 30대의 매출을 30% 이상 늘리는 등등 크로스 타겟 마케팅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에게도 요즘에 안티에이징이라는 개념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안티에이징이 현재의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나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으로 또 확장이 되면서 한방 화장품 브랜드들이 아이돌 모델을 기용하는 것이 특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세대 간 문화의 교차 또 그리고 아날로그 감성을 건드리는 턴테이블과 같은 제품의 구입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라디오의 수요도 25% 이상 늘었다고 하니까 뭐 저희 프로그램을 듣는 젊은 시청자들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뭐 나이도 떠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타겟을 구분하기보다는 이제는 소비 수준을 기준으로 이제 타겟 고객을 찾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럭셔리 호텔, 뭐 1인당 뭐 수십만 원까지 드는 오마카세, 또 고급차의 타겟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이었거든요. 네. 전문직이거나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오른 40대 이상의 남성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버는 고정소득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이러한 고급 문화를 이용하는 이용자 연령들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네. 평소에는 점심값도 아껴가면서 생활을 하지만 내가 그래도 한번 이렇게 모은 돈으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런 문화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럭셔리 마케팅을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소득이 높지 않다 보니까 항상 누릴 수는 없어서 이 서비스를 좀 쪼갠다든지 경험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활동을 하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특급 호텔에서의 숙박은 좀 비싸니까 네, 호텔 주변을 참여자들과 함께 달리는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급 호텔에서 잠시나마 씻고 그 안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네. 네, 명품 브랜드나 패션 브랜드들에서는 최근에 직접 식음료 업장,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네. 왜냐하면 고가의 제품을 당장은 살 수 없는 고객이긴 하지만 우리가 식음료를 통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브랜드를 간접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 제품도 구경하고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복합 공간 안에서 문화를 즐기면서 잠재적 고객으로 더욱더 이렇게 좀 락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또 현실적으로 이 고급 문화를 매번 체험해 볼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간접 체험하는 서비스 콘텐츠도 최근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백화점이나 항공사와 같은 기업들이 이 콘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타겟을 찾으려고 광고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불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VIP 서비스를 간접 체험하는 콘텐츠가 매회 평균 1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달린 실제 경험 댓글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내가 더욱더 뭐 소득을 더 높여야 되겠다. 네, 나도 네.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후기들이 많아서 기업들에게는 좀 마케팅 효과가 톡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는 광고 시장에 뛰어들고 또 이용 타겟도 확장하는 크로스 마케팅을 한다면서요. 네, 사실 초기에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이용객은 사회 초년생인 20, 30대가 가장 많았어요. 그렇죠. 네. 네, 국내 최대 카쉐어링 서비스 회사의 가입자는 그런데 매년 가입자 평균 연령이 1살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기존에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4050 세대들이 이제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초반에는 젊은 고객들이 마트를 갈 때
처럼 실생활에서 잠깐 사용을 하는 것이 카쉐어링의 일반적인 패턴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골프나 여가 활동을 가기 위해서 대형차를 오래 빌리는 패턴이 생기게 되면서 이 카쉐어링 서비스들의 차 라인업도 소형차에서 대형 SUV 중심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또 글로벌 공유 모빌리티 회사인 유사는 자신이 이렇게 사업 분야를 확장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우리 차에 타서 휴대폰을 보거나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앞을 보고 가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한 광고판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5초면 광고를 스킵하는 시대인데 90초짜리 광고를 내보낼 계획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택시의 헤드, 머리 부분이나 랩핑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지향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사업 자체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크로스 마케팅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크로스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게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타겟을 생각한다거나 일반적인 마케팅 방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제품의 잠재 소비자들과 협업을 하려면 무엇보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많이 이제 했던 크로스 셀링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은 구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책상을 하나 구매하려고 했을 때 10만 원짜리 책상을 보다 창을 끄면 창을 열 때마다 조금씩 비싼 책상을 보여주기도 네. 하고요. 이 책상을 보는 화면 옆에 배너로 어울리는 의자, 러그, 식탁보 등을 맞아요. 보여주면서 나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조차도 크로스 셀링 마케팅이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고객의 수요를 이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크로스 타겟 마케팅을 하더라도 나이와 성별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통념상 알고 있는 고객 특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유럽의 조립형 가구 브랜드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젊은 사고방식을 가진 고객이면 모두가 우리의 고객이다. 우리의 타겟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젊음을 산다라는 마케팅 메시지로 호평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와 성별은 철저히 배제하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서 마케팅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크로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는 이야기 또 들어봤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 민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노인이 되는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70대에 들어선 배우 윤여정 씨가 나도 이 나이는 처음이라서 이런 말로 큰 공감을 산 적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노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처음 실버의 세계로 들어서서 버벅대는 이 노인들의 삶을 다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제목이 초보 노인입니다예요. 어떤 책인가요? 60대가 된 저자가 남편하고 얼떨결에 실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 같은 거를 다룬 에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직 노인을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저자가 실버 아파트에 딱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일종의 문화적인 충격 같은 게 확 밀려오잖아요. 그 네.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정작 이제 자신은 노인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는데 아파트 어디를 가도 이제 은발의 노인들만 가득 있고 입주민 평균 나이가 한 80대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거주민 대부분들이 이제 80대 정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60세밖에 안 됐는데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제 걸리버가 소인국이나 대인국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그 느낌이 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 아파트에서 이제 저자는 초보 실버인 자신을 딱 처음으로 만나고 나서 네. 생각하고 실체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혼란에 확 빠져 있는 상황. 이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이게 이번 에세이 제가 소개드리는 초보 노인입니다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이 저자 김순옥 씨는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1957년생 베이비 부머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나셨고 2006년까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네. 슬하에 일남을 두고 있다. 이게 이제 책 날개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초보 노인입니다. 이 책이 저자가 처음으로 출판한 에세이인데요. 네. 이게 제10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 이제 출품된 작품이 8,150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편한테 대상을 준다고 했으니까 상당한 경쟁을 뚫고 대상을 받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작품인데 되게 대단하네요. 네.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뭐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자가 어떻게 하다가 실버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뭐 어디 살 건가 이거는 이제 은퇴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네. 직장인들은 뭐 집 고를 때 딱 2가지 조건이 있죠. 직장 근처냐. 아니 애 학교나 학원 가까이 있느냐 그렇죠. 이거 기준으로 많이 정하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직장 근처에 있을 필요도 없고 자녀들도 이미 독립을 하거나 뭐 학교 다닐 일은 없으니까 네. 그 2가지 기준은 제외돼 버리잖아요. 저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은퇴 앞두고 한 30년간 살던 아파트에서 이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발붙이고 살고 싶다 땅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원주택을 찾아가지고 계속 전원주택을 물색하고 다녔는데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진짜 이제 이사 가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니까 그냥 얼떨결에 집을 하나 골라가지고 전원주택으로 들어갔어요. 네네.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러니까 옹벽이 이렇게 배를 불쑥 내미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 집 얼른 처분해버리고 다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와서 사는데 네. 이제 30년 가까이 자기 집 살다가 전세 살면은 그 묘한 기분이 있거든요. 누구도 자기한테 그런 말 안 하는데 왜 그 나이에 전세야? 이런 추궁을 당하는 느낌들을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을 사야 되겠다. 근데 이제 집 팔 때 당시 가격보다 집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집을 구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가격에 맞춰서 집을 사다 보니까 진짜 얼떨결에 실버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얼떨결에 실버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곳은 어떤 곳인데요? 실버 아파트는 그냥 실버들한테 맞춤형 주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장점은 1년 365일 내내 하루 3끼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좋은데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조건이면 거의 만족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자가 입주한 아파트 근처에 대형 병원도 있고 또 아파트 내에 운동시설, 사우나 뭐 이게 다 단지별로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동호회 모임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네. 게스트룸도 있어가지고 뭐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해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아파트의 실버 버전이라고 보시면 그렇네요.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입주민 평균 나이가 80세 그리고 거주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60세 이상. 그 조건만 충족하면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네. 평균 나이가 80세 넘다 보니까 뭐 직원들이 이제 대부분 뭐 요양보호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버들을 위한 뭐 시설, 인력 같은 것들을 대부분 다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양원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안 그래도 그 질문 나올 줄 알았는데 저자도 입주하자마자 제일 먼저 친구한테 받은 전화가 뭐냐면 네. 어머 너 요양원에 입주했다면서 그 전화를 제일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요양원하고 좀 다릅니다. 요양원은 이제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입주 조건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아니면 65세 미만이라 그러면 치매, 파킨슨 병, 뭐 뇌졸중 같은 이제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요양 등급 1, 3등급을 받아야지 이제 입주를 가능한데 네. 실버 아파트는 그런 조건은 없고요. 그냥 60세 넘어가면 그냥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 집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식당이 있는 그냥 일반 아파트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하고요. 아파트니까 재산세도 내고요, 주민세도 내고요, 건강보험료도 내고요. 등기권리증도 있고요. 주택연금 신청해서 연금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달이 우편함 청구서에 뭐 청구서도 꽂혀 있고 쓰레기도 분리수거해야 되고 그냥 아파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듣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일반 아파트에 있는데 실버 아파트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조심조심 다니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넘어질까 봐 쿵쾅거리는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 네. 또 저녁이 되면 거의 활동이 없거든요. 일찍 주무시죠. 그렇죠. 어둠이 쭉 내리면 거의 진공 상태에 빠져든다고 보시면 되고 1년 중에 명절을 빼고 나면 저자 말로는 359일 정도가 거의 침묵 모드라고. 뛰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없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없냐 그러면 애들이 없으니까 놀이터랑 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젊은이와 뭐 어린아이들이 없으니까 당연한 일인데 네. 더 재밌는 거는 노인정도 없어요. 노인정은 왜요?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국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없잖아요. 다
다 노인들만 사시니까 노인정이 별도로 필요 없고 아파트 전체가 거대한 노인정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또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리조트 오피스텔처럼 복도가 되게 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복도식 아파트인데 복도가 넓은 이유는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네. 부딪히면 안 되니까 네. 복도에 휠체어 다닐 공간 확보해서 복도가 좀 되게 넓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도 그렇고 사실 항상 하신 말씀이 밥 해먹는 게 제일 귀찮고 힘들다 막 이러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버 아파트는 삼시세끼를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이라는 것들은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들 입장에서 민감한 주거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네. 남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삼식이 될까 봐 제일 힘들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사가 되는 곳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 1년 내내 삼시세끼를 준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실버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 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으니까 당연히 아파트 내에 음식 냄새도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식사가 공짜는 아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꼭 먹어야 되는 의무식도 있고 이게 관리비리 청구될 때 다 같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공짜는 아니다 보니까 또 식당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음식값 올려달라 뭐 이런 갈등들 같은 것들도 있을 수밖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조금 주민들 사이에 알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식비 인상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입주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식당에서 식비를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보면 인상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걸 가지고 조사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리는 건 당연한 거고 6,000원으로 올릴 거냐 7,000원으로 올릴 거냐 그걸 조사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은 되게 나쁘잖아요. 배려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격하게 우리 식사를 거부하자 이런 입장도 있는데 네.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럼 누가 밥해? 그렇죠.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꼬리를 내리고 그냥 6,000원 할 거냐 7,000원 할 거냐 이제 6,000원에 소심하게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고 설문조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식당 측은 7,000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조금 있긴 했으나 그냥 6,000원만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실버 아파트의 식당 분위기는 어때요? 되게 편안하고요. 특히 이제 혼자 식사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뭐 외로워 보이지도 않고 뭐 보통 혼자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할 수 있어서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저자는 여기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쭉 보면 자기보다 연배가 많잖아요. 자기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실제 이제 저녁에 하루 식사를 한번 갔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식당에서 그냥 식판에 이렇게 누워서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예요. 밥 먹다가 식곤증이 왔는데 그걸 못 견디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 그 깨워가지고 이제 집으로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실버 아파트에 잘 적응을 못한 거군요. 그렇죠. 남편은 혼자 식당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소그룹 모임도 혼자 잘 나가는데 가면서 이제 배우자 보고 같이 가자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렇죠. 이제 자기도 가고는 싶은데 웬만해서는 잘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섞이는 것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자기는 잘 익숙하지 않다. 자는 아직은 노인은 아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예. 일단.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런 저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실버 포비아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도 이제 저자는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힘드니까 네. 그 실버 포비아에서 벗어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아파트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주 6개월 만에 우리 아파트 내놓읍시다 하고 남편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 좀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이분 표현이 뭐냐면 노인인 듯 노인 아닌 노인 같은 노인이 돼 있는 어디 가서 써문 가사 비슷하게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놨는데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냉동기에 딱 제보들어서 거래는 안 돼 실제.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참으로 글로벌하게 나의 실버 아파트 탈출을 막는다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 굉장히 또 시적이네요.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는 저자한테 좀 젊게 살아라 이렇게 조언하는 어르신도 있었다면서요. 자기는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또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또 아파트 주민처럼 트레이닝복에 수면 바지 입고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좀 잘 꾸미고 다니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럼요. 멋쟁이 어르신들 많아요. 그분이 이제 저자를 딱 보고 한 말이 지금이 제일 고울 때인데 젊은 사람이 멋 좀 내고 다녀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기보다 연세가 더 많은 노인한테 한 방 먹은 셈이죠. 그래서 자기도 정신적인 충격을 딱 받고 그분이 네. 또 한 말이 늙음을 앞당기지 말라. 이런 조언까지 자기가 들었다고 합니다. 상무님은 이 책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브랜치북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자 자신도 이거 뭐 노인 이야기 누가 관심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에 초보 노인 넘쳐납니다. 그렇죠. 1955년도 63년생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63년생이 올해 환갑이 지났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노인 다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책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나랑 똑같은 경험하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꽤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 재밌는 거 많으니까 한번 네. 일독을 권해봅니다. 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오늘은 누구나 겪게 될 미래의 삶을 담은 초보 노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살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택배였죠. 저희 집 현관문 앞에도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요즘 택배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사기가 참 기승을 부릴 시기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정답 맞춰주셨어요. 7658님 그리고 7003님 정답 택배입니다. 지진과 홍수와 전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이 택배로 배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정식집에 가면 종종 나오는 것으로 신설로라는 것이 있죠. 상위에 놓고 음식을 끓이는 그릇